이제 사회적 경제의 공공재의 연대성 강화, 소위 말하는 국공유화의 범위에서 보겠습니다. 공공재라는 건 이제 공공 서비스, 교육, 의료, 그다음에 공익사업, 뭐 아파트, 임대아파트 건설, 사회간접시설, 도로, 항만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업무의 성격상 입법, 사법, 행정 같은 경우는 민간인이 할 수 없다. 이런 게 있고, 또 민간인이 할 수도 있지만 시장 실패로 인해서 민간인이 하면은 시장이 실패되는 거. 도로 건설 이런 거죠. 민간인이 하시면 시장 실패된다. 철도 이런 것들이 시장에 실패될 수 있다. 독과점, 자동화 시설 이런 것들이죠. 공공재는 도로에서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아서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비슷한 편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비경쟁성, 비선택성이다. 무슨 말하냐면 자동차는 내가 타면 딴 사람이 못 타죠. 근데 도로는 내가 그 도로를 걸어가더라도 딴 사람도 걸어갈 수가 있다. 경쟁적 관계가 아니다. 선택적 관계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죠. 무임승차하는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기가 기술적으로 어렵다. 이것이 이제 이 공공재의 성격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재의 경우에는 민간에게 맡길 수 없다.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되지 않고 수요와 공급의 일치라는 가격 원칙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나 공공기관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기존에 이런 공공의 업무를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민간 도로회사, 사용료를 받는 도로죠. 이런 것들은 국영화해야 된다, 국공해야 된다. 보상의 기준, 보상 기간 분할 이런 것들은 법률의 규정에 정한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 기본권과 중요한 공공 서비스, 이거는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져야 돼서 주택, 의료, 교육 등 이런 게 있겠죠. 그 구체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다. 주택을 사유화했을 때 생기는 문제가 많죠. 이미 주택 보급률은 106%다. 그러니까 세대수와 주택수를 비교했을 때 주택수가 더 이미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세대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50%밖에 안 된다. 즉 무주택자가 많다는 거죠. 왜? 다주택자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가 보유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서울은 44%밖에 안 된다. 투기 목적의 주택을 여러 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그 이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필요로 하게 했다. 택지는 국가와 공공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한다. 택지는 민간인은 택지를 개발하지 못하게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주택량의 일정 부분을 임대주택으로 해야 약 30% 정도를 임대주택으로 한다면 주택시장에서 국가가 지도적인 공급자 역할을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개인과 사기업은 주택 임대업을 아직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아예.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주택자에게는 소득과 주거 형태에 따라 주거수당을 지불한다.
가난하거나 가족이 많은 경우, 이런 경우는 주거수당을 좀 더 많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도시를 지금처럼 소비지향적인 게 아니라 에너지를 덜 소비하는, 즉 주거지와 직장을 가능하면 일치시킨다. 그래서 모든 교육기관은 사립학교를 폐지하고 국립과 공립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의 학교 운영을 금지시킨다. 대학을 평준화시킨데 국공립대학부터 공동전형, 공동학점, 공동학위. 국공립대학부터 전학을 자유롭게 하죠. 어느 대학에 들어가나 전학을 자유롭게 한다. 평준화시킨다. 건강보험료 이외에 본인 부담금을 폐지를 하는 것. 그리고 일정 병동 이상의 종합병원은 전부 국공립으로 전환한다. 시군구에는 최소한 종합병원적인 보건소와 읍면동에는 보건시설을 설치한다. 그래서 이런 각종 지출의 GDP 대비 비율을 보는데요. 한국의 조세와 사회보장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낮죠. 비슷한 데는 일본하고 미국 정도가 비슷하다. 사회복지 지출의 비율 월등하게 낮습니다. 일본과 미국에 비해도 3분의 1밖에 안 된다. 국방비는 반대로 엄청 높죠. 16%다. 전체 예산의 국방비 비율이 16%. 미국, 일본보다 더 많다.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 GDP 대비 국방비를 보니까 약 3%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죠. 미국이 국방비가 많습니다. OECD 평균보다 약 2배 정도 국방비가 더 많다. 사교육비, 한국이 3.4%, 엄청나네요. 1위다, 1위.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질서는 연대의 원리에 그래서 이제 사회적 급부, 사회보장 제도는 단순한 급부, 지원이 아니라 참여다, 참여. 민중을 복지의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민중들이 복지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적극적 주체다. 이게 시혜적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사회민주주의와 다른 점. 복지에도 참여민주주의를 한다는 거죠. 복지에도 참여민주주의. 그래서 이런 노동 빈곤층, 이런 복지의 대상자들이 직접 복지의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복지 확대와 빈곤 해결이 경제 성장의 내부 동력이다. 자본주의 원정도 발전하면 더 이상 경제 성장이 어렵죠. 그래서 복지를 확대하고 빈곤층을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경제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복지를 특혜가 아니라 참여민주주의로 한다는 거죠. 복지의 이해관계인을 연대와 평등으로 지향하는 복지 동맹으로 만든다. 각종 복지에 관한 각종 공공단체를 육성한다. 복지는 이미 체제에 상관없이 보편적 과제죠. 자본주의 국가도 복지국가 3인주의를 중요시하고 있다. 그래서 복지의 이해관계인을 복지연대로 조직한다. 그래서 사회적 약자가 스스로 복지 정책을 국가에게 요구하도록 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복지 모델을 실현하는 민중 권력, 사회적 약자들이 조직화돼서 국가의 경제 정책을 결정하면서 이들이 대안 권력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 같이 잘 살자.
국가 모델로 나아간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OECD에 비해서 너무 적은 조세 부담률을 일정 부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방비와 사교육비는 줄여야 된다는 거죠. 한반도 평화가 정착되면 국방 예산을 줄일 수 있고, 대학 평준화, 그렇죠? 대학 평준화가 되면 사교육비를 줄일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OECD 평균 정도는 해야 된다. 엄청난 국방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죠. 군축을 할 수 있다. 통일을 하면 남북이 군대를 일단 병력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통일 위해 군비출을 GDP의 1%, 지금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 독일도 통일 전에는 140만이었는데 통일 후에는 30만이다. 병력이 엄청 줄어듭니다. 대학 평준화, 그렇죠? 대학 평준화 고교 졸업 보사로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필요 불가결한 용역을 제공하는 공익사업이죠. 상하수도, 사회간접시설, 이런 거죠. 방송통신, 대중교통 이런 것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책임집니다. 금융기관도 단계적으로 국공화를 추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업이 아니라 서민 중심으로 소규모 평민 금융기관, 민중은행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이 저축한 돈을 일반 민간 기업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공공의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다. 국민연금 이런 것도 공공의 목적에서 사용한다. 그리고 국가가 국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에 사보험, 의료보험도 줘야 되는데 각종 사보험이 있죠. 암보험, 치과보험 이런 것들을 다 금지하고 국가가 책임지도록 한다. 특히 식량과 에너지는 국가 책임이다. 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생산의 우량품종을 개발하고 종자를 보관해야 된다. 농민이 무역으로 인한 농민의 손실은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세 번째는 공익성이 적다 하더라도 사업의 성격상 독점이 예상되는 그러한 거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가 담당한다. 그러니까 국가가 담당하는 거, 국가와 지방자치가 담당하는 거, 공공단체가 담당하는 거, 공공단체가 담당하는 거, 공익성이 적다 하더라도 독점, 철강, 중공업, 그죠? 동력산업 이런 것들, 비료, 원자재 이런 것들은 기초산업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본권에 해당되는 거, 기본권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공익사업, 도로, 항만, 지하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기간산업, 발전소, 철강, 그 다음에 여기에 빠져있는 게 그 자동화 시설 이런 겁니다. 사례도 있어요. 사례. 병원은 국립의료원 같은 게 있죠. 공영은 한강시설관리공단, 과거에 철도청 우체국 이런 겁니다. 서울이 시험버스를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시험버스. 광물이나 지하자원들은 이제 국유로서 국가가 운영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민간 부분의 선택적 공영화다. 민간도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선택할 수가 있다. 사기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를 하고 간접 통제를 원칙으로 하는데 중요한 산업의 경우 국방이라든가 국민 생활에 영향력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가능하다. 제일 중요한 게
대규모 자동 설비의 자동 생산. 이거를 개인의 사유화로 할 수 없다. 그러면 고용 없는 생산이 돼가지고 10%의 인구만 필요하죠. 나머지 90%는 먹고 살 수가 없다. 자동 설비는 개인의 소유로 할 수가 없다. 전체 국민이 그 자동 설비에 의한 이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국가 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기업 삼성전자 같은 경우죠. 그 소유의 일부를 국공유화한다. 그래서 특정 개인과 가족의 지분을 일정 부분 이하로 제한해서 회사 지배를 차단한다. 전문 경영인에 의한 책임 경영은 가능하다. 그래서 생산수단의 국공유화가 경영의 국공유화하고 반드시 일체적이다. 소유와 경영은 분리할 수 있다. 중국도 그럽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인 독점 기업이죠. 이런 것들을 소유 지분 일부를 국가나 공공단체가 소유할 수 있다. 현재 대기업이 엄청나게 집중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대기업이 주식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장악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기업들은 바로 독과점 때문에 성장한 이 독과점은 국가 정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독점적 이익을 국민에게 분배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시가총액을 보면 대기업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 4대 기업, 삼성, 현대, LG, SK. 그 다음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연기금이, 즉 국민들이 내죠. 주로 노동자들이 내는데, 국민연금 등등. 34개. 이런 국민연금이 주식이라든가 이런 데 투기용으로 사용하거나 민간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것, 이런 것은 아쉽다는 거죠. 투자 실태를 보니까 일반적인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 부분, 복지 부분에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금융 부분에 채권, 주식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아무 국민들의 복지와 상관도 없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 사회복지가 확대될 때 각종 연기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사용 목적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공익적 성격을 갖는 민간 기업을 국공유할 때 이를 국민연금으로 싸게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국민연금으로 싸게 살 수 있다. 국민연금이 중요 산업의 국공유화에 자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공유화해서 주식의 일부를 국민들에게 배당할 수도 있다. 또한 그 외국인이 주식 보유를 제한해서 외국인이 철수할 텐데 이럴 때 각종 연기금으로 외국인의 지분을 사들인다. 한국은 자유경쟁,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하지만 독점 때문에 재벌 중심이죠. 그래서 경쟁이 자유경쟁이 아니라 독점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형적으로 대재벌이 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독점 문제를 극복하려면 시장 기능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재벌의 독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들은 이제 그 단합을 통해서 가격을 인상하고 자원을 낭비, 정경유착, 소득 분배 악화,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하고 있다.
10대 그룹의 전체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0%에 해당된다. 지금은 더 많겠죠. 수출에서 4대 기업이 차지하는 수출액은 55%다. 4대 그룹의 매출액은 국가 예산보다 더 많다. 67%가 국가 예산보다 60%가 많다. 이와 같이 이제 집중을 보게 되는데 시장 점유율, 시장 집중도를 보게 되면은 출하액 기준으로 30대 품목의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 합계를 할 때 시장 집중도는 주요 산업의 전화기, 승용차, 반도체 주요 산업 모두 80%가 넘는다. 그러니까 세계 주요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그 시장 지배가 80%가 넘는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 총수들은 지분의 1.4% 정도, 1.4%를 가지고 있면서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을 지배하고 있다. 이게 이제 그 순환 출자를 통해 가지고 모기업을 통해서 낮은 지분으로도 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순환 출자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계열사 간의 순환 출자 구조. 실제로는 자기 돈을 얼마 안 들고도 족벌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벌 해체를 해야죠. 불균형 성장이 핵심이다. 지주회사의 소유를 분산시키면서 재벌을 해체해야 됩니다. 총액 출자, 순환 출자를 자기들끼리 출자하는 거죠. 이것들을 금지하고 기업을 분할해야 된다.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하죠.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지분을 실질 자본에 맞게끔 감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그 감자 부분을 국민주로 유상 환수해서 국민기업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유구조의 분산 조치만이 재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이것도 이제 필요하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소유 구조를 해야 된다. 소유 구조. 아무리 경영 참여를 하더라도 생산 수단이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경영 참여를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경영 참여는 필요하지만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 즉 재벌 해체를 전제로 해야 된다. 그래서 재벌은 이제 재벌 본사 지주회사를 통해서 재벌 체제가 유지되고 있죠. 이 지주회사를 해체시키는 방법은 지주회사의 유가증권을 국가기구로 직결시켜서 유상으로 몰수를 하는데 그 몰수한 가격을 책정해야 되죠. 일단은 국가의 무상 지원과 특혜를 받은 부분은 부정축제이기 때문에 해당 주식을 무상으로 몰수한다. 나머지 부분은 국가가 적절한 가격을 해서 유상 몰수할 게 있죠. 국가가 몰수한 주식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에게 적절한 가격으로 낮은 가격으로 매각을 해서 국민들이 자산 소득을 갖도록 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재벌의 부동산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경우는 강제로 매각시켜버려야 된다. 투기, 특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된다. 지주회사, 재벌을 지배하기 위한 지주회사를 설립을 금지시킨다.
그리고 다른 회사를 지배하게 한 주식 사채의 취득을 금지시키고 계열사 간의 임원을 겸직을 금지시킨다. 사기업들이 서로 뭉치는 것도 금지시킨다. 그래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한 회사의 주식 소유 이것들을 금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한 주식들은 소비자와 노동자, 소액 주주에게 분산을 시킨다. 그래서 이 소액 주주, 노동자들이 경영에 참가하도록 한다. 그다음에 이제 불로소득, 주로 부동산 소득이죠. 불로소득, 이제 이것은 천민자본주의다. 불로소득이라는 건. 이 불로소득은 과거에 보면 일제의 적산파, 미국의 원자 물자를 기본으로 해서 그죠? 이런 거를 통해서 재벌이 형성되었다. 정경유착이죠. 적산파. 미국의 원자 물자를 누가 나눠주냐? 정부가 나눠주는데 자기 말을 잘 듣는 기업에 나눠준다는 거죠. 그리고 원화청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원화청 관계. 그래서 천민자본주의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비정상적이다. 고리대, 소작, 부동산 특유의 같은 기생성이다. 그래서 이제 적대적인 노동관계, 노동조합을 적대시하죠. 전근대적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런 일이 안 나타난다. 자본의 본능적 축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성, 국가가 자본의 폭력을 비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직접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죠. 그리고 과도한 소비 문화, 서비스업의 발전, 부동산의 거품이 남한 땅을 팔면은 캐나다를 6번 사고 프랑스를 9번 살 수 있어요. 미국 땅의 절반을 살 수 있어요. 과도하고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전혀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못하다. 근데 1%가 조금 넘는 사람들이 사유지의 57%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 집중이죠. 토지의 편중에서 부동산 투기의 결과다. 외지인의 그 부동산 소유도 엄청나게 높다. 과반수 50%에 해당한다. 그래서 빈곤층들은 근로소득밖에 없죠. 그런데 이 재벌이나 고소득층은 근로소득 이외에 이런 부동산 소득이 많다는 겁니다. 상위 계급을 보면은 자기들이 일해서 버는 게 아니라 26%가 근로소득이에요. 그죠? 상위 계급 잘 사는 사람들은 25% 근로소득이고 부동산 소득이 52%, 금융소득이 48.3%를 가져간다. 상위 10%가 부동산 소득의 52%, 금융소득의 48%를 가져간다. 그래서 토지 소유에 관한 것들을 제한해야 되고 다른 나라 자본주의 국가도 토지 소유에 관한 여러 가지 제한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의 집중은 분명히 막아야 된다. 지금 사유화된 토지, 특히 택지에 대한 국유화는 보상이 불가피하므로 근데 그 금액이 막대하니까 이거를 다 국공유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다만 이후에 국공유지를 민간에게 매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소유를 금지를 해야 됩니다. 초과된 택지는 국가와 지방자치가 적절한 가격으로 매수해야 됩니다.
투기로 인한 소득은 초과이득세, 정상적인 이득보다 더 많이 얻은 경우는 환수를 해야 된다. 초과이득세. 개발 이익을 환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럴 경우에 이제 초과이득세를 내지 않을 경우는 국가가 매수하거나 비슷한 조건의 다른 토지와 교환하도록 한다. 사채업이 되게 심하죠. 사채업. 특히 IMF 이후에 이자 제한을 풀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사채업이 성행했습니다. 수백 프로까지 이자가 올라갔다. 그러다가 점점 이자가 낮춰졌죠. 이 사채업을 일본계 사채업자가 화재 시장의 14%를 장악하고 있다. 사채업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거죠. 소액 신용대출. 서민금융의 문제가 필요한데 일단 금융기관은 개인에게 금융기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인의 사채업을 금지한다. 이자율을 엄격하게 제한한다. 국민이 주택이나 의료 등 국민 생활과 기본적으로 필요하게 되는 자금이 필요할 때는 국가가 이를 지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은행, 민중은행을 설립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경쟁적 조치를 해야 되는데 노동자에 대해 일단 다양한 노동 형태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죠. 시간제 노동을 금지할 수는 없다. 저임금을 막아야 된다는 거죠. 노동의 유연화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다. 재택근무나 파트타임, 단기 고용 이런 것들은 완전히 없앨 수가 없다. 근데 이로 인한 착취는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수가 없고 퇴직금이나 사회보험도 정규직의 처우와 비례해야 된다. 파트타임의 경우. 지금은 퇴직금이 전혀 없습니다. 파트타임의 경우에. 영세상인은 저임금 노동자에 준해서 국가가 보장해야 된다. 신용불량자의 3분의 1 이상이 영세상인이다. 식당이 생기면 1년 내 휴폐업이 24%랍니다. 정부 지원 생계형 창업자 중 1년 내 휴폐업이 24%. 식당이 망하면 생기고 그리고 이런 영세상인들은 권리금, 임대료 문제 때문에 착취를 당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평균 나이가 고령층이고 중년이기 때문에 다른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만들고 있다. 자, 식당 같은 거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지만 중소기업은 전략적으로 산업발전 동력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많이 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살려야 된다. 두 번째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해서 공동 원자재, 기술, 인력 공급, 판매망 이런 것들을 협동조합을 통해서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부품 산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산업을 보장을 한다. 대기업의 여기에 진출에 금지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제 임금과 기술을 국가가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농업이 왜 저고가 정책이냐 하면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주기 위해서. 그렇다. 저고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저농작물 정책을 하여서 수입 개방을 했죠. 수입 개방을 했다.
이런 저국가 정책을 강요하는 수매제, 농민 후계자 제도, 농가 부채, 농협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혁신해야 된다. 농협을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령 농가가 많다. 고령 농가에 대한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농지의 농지의 임대차. 이제 헌법에는 소작을 금지하고 있지만 농지의 임대차와 사실상의 소작이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임차론의 60% 이상, 전체 농가의 60% 이상이 임차론이다. 농지의 거의 과반 50%가 임차, 사실상 소작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을 보장을 해야 된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민들이 소유하도록 해야 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의 면적, 농작지의 면적, 농작기계, 농업협동조합을 갖다가 농업협동조합을 육성을 해야 되죠. 농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 농업 기술을 발전시켜서 농업의 공업화를 조성해야 된다. 협동조합이지만